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벼롯을 생산한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죠. 벼롯을 생산한 이가 투자할 생각이 없으니까 상인이 투자를 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 중 절반을 서로 나누기로 했죠. 성공을 했어요. 그래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상인은 1년에 팔상품을 구매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수레를 대야 하는데 24,160kg의 쌀을 투입한다. 그래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 전에 그랬죠. 상품을 판매하는데 얻는 쌀은 3만 kg의 쌀이니 이익, 즉 이유는 5,840kg의 쌀이다. 그럼 1년간 투입된 쌀은 얼마인가요? 24,160kg이죠. 이익은 5,840kg이죠. 이 둘 사이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곱하기 100% 하면 이제 퍼센티지로 표시되죠. 이 비율을 뭐라고 하나요? 이윤율이라고 하죠. 지분을 통해 얻는 이윤율은 58.5%이니 그래요. 이 58.5% 62.3% 63.5%죠. 계산 좀 잘못했죠. 63.5%이니 이 이윤율은 기존의 자본의 이윤율보다 2.6배나 크다. 여기에도 만족을 했는데 훨씬 크죠. 즉 상인은 벼롯 생산자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이윤율보다 훨씬 크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요. 투자를 결정했겠죠. 그럼 투자 결정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잘 분석을 하면 도달할 수 있겠죠. 벼롯의 성공은 조선동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가난한 농부 부녀자들 8명이 고용되어 급여를 받게 되어 8가구는 가난에서 벗어났으니 50가구밖에 되지 않는 동네에서 화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죠. 250명이 모여 사는 동네는 뭐 서로 다 알겠죠. 조선동에서 동네 회의가 열렸고 촌장은 의료업자를 초대하여 동네에 인재가 났다며 크게 치하했다. 그리고 회의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벼롯 한 벌씩 사서 의료업자를 밀어주기로 합의했다. 그렇죠. 동네 주민들이 키워주려 하겠죠. 그리하여 다음 해부터 조선동 주민 150명이 20명 샀다 했죠. 소득과 관련 없이 추가로 벼롯을 구매하게 된다. 이게 더 커지겠죠. 그래요. 한 명당 아래 위로 2kg니까 300kg를 더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요. 한편 한국동에서 푸른 옷을 생산하는 의료업자는 고민거리가 생겼다. 그렇죠. 이제 푸른 옷을 사던 많은 사람들이 벼롯을 사니까 고민거리가 생기겠죠. 작년에 아래 위 3,400벌 정도의 옷이 쌀과 교환되어 생산량을 유지했는데 아래 위 1,428벌의 옷이 쌀과 교환되지 않고 창고에 쌓이게 되었다. 그래요. 그 수요자가 일정하다면 그렇겠죠. 물론 계속 유입되고 있으니까 이것보다 많지 적겠지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죠. 갑자기 확 증가하진 않으니까 맞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남았겠죠. 교환이 예전 같지 않았을 때 빨리 원인을 파악했어야 했는데 언젠가 다 팔리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다 사가지 않을까 1년 안에 계속 생산하면서 창고에 쌓아놨는데 일부만 팔리고 일부는 안 팔렸던 거죠. 벼롯이 팔리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아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 별옷을 입고 다니는 이가 있으니 모를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별옷을 입은 사람들이 푸른 하늘 문양이 마음에 안 들어 직접 만들어 입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했다. 이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안 보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파는 사람이 안 보일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이야기 속에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 별옷을 입은 이에게 물었더니 새로 나온 옷이라고 알려주었다. 어디에서 파냐고 물었더니 숙소 식당에 가면 한쪽 구석에 진열대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상인이 진열대에 옷을 가지고 와서 판다고 했다. 따로 거리에 상점이 없었다는 거죠. 만일 상인이에서 거리에 상점을 만들어 옷을 팔았다면 의류업자는 그러한 사실을 금방 알았겠지만 숙소에 갈 일이 없었던 의류업자가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크게 배신감을 느낀 의류업자는 상인을 찾아가서 한바탕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너무 화가 난 상인 사무실에 상인 사무실에 찾아갔지만 상인은 다른 동네 가고 없었다. 다른 동네에 가고 없었다. 하지만 푸른 옷을 사러 공장에 올 테니 걱정은 없었다. 어차피 이제 푸른 옷을 사서 파는 게 상인의 일이니까. 상인이 찾아오자 의류업자는 따졌다. 뭐 하는 짓이에요? 상인은 이런 날이 언젠가는 올 줄 알아서 올 줄 알았지만 능청을 들었다. 알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았지만 능청을 들었다. 그렇겠죠. 뭐 준비도 했겠죠. 다짜고짜 왜 이러는 거예요? 의료업자는 기가 막히고 화났지만 어쨌건 옷을 사러 온 고객이고 창고에는 옷이 잔뜩 쌓여 있으니 상인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다. 그렇죠. 상인이 제일 큰 고객이죠.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자신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팔 수 있냐고 의료업자는 항의했지만 사고 파는 일에 보호해야 할 의무라도 있어. 몰래 판 게 아니라 상점을 만들어 운영할 정도로 수입 있는 것이 아니라서 진열대에 놓고 파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사고 파는데 왜 간섭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상점을 뭐 그래도 이제 같은 동네에서 서로 뭐 거래하고 친하니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상점을 만들려면 이제 또 직원도 고용해야 되죠. 자기가 지킬 게 아니니까. 그런데 계산해 보면 그렇게 할 정도의 여유가 안 되는 거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요. 누가 만들죠라고 의료업자를 물었고 조선동에서 한 처녀가 만들어 개발해 2kg 쌀과 교환하고 있어라고 말했다. 그렇죠. 상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투자했다는 사실은 숨겼다. 자기가 부추겼다 이러면 서로 이제 다툼이 커지겠죠.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심정은 알겠지만 참으시오. 내가 팔지 않더라도 사는 이가 있는 이상 누군가가 별옷을 팔 거요 라고 말하고 상인은 떠났다. 그 말은 또 맞죠. 뭐 숨겼다 해서 나쁜 놈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누군가가 다른 동네에서 팔려고 하겠죠. 이익이 되니까. 상인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래, 틀린 말은 아니죠.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상인이 떠나자 의료업자는 계산해 보았다. 아래 위 1700불 3400불이죠. 아래 위 1700만 분이 보시니까 3400불을 2kg인가? 아래 위 1700 1700명 분의 옷을 이렇게 판다 했죠.
2kg의 쌀과 교환하면 3,400kg의 쌀을 얻는데 인건비로 800kg의 쌀을 지급하면 2,600kg의 쌀이 남는다. 그래도 남는 건 많죠. 그래요. 동네에 비해서는 동네 주민들에 비해서는 훨씬 부자죠. 몇몇 빼고는. 우리 업자는 옷의 가격을 낮추면 별옷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생산을 그만두면 다시 올리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명도는 훨씬 높으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2kg 쌀과 교환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망할 때까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옷을 생산하는 경우는 많겠죠. 이렇게 이런 조건 속에서는 누구나 옷을 생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기술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 업자는 옷의 가격을 낮추면 별옷은 더 이상 생산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죠. 전부 다 안 팔리면 생산이 안 되죠. 생산을 그만두면 다시 올리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격을 올리면 별옷을 다시 생산할 거야. 그렇죠. 별옷이 아니더라도 또 누군가가 또 옷 만드는 걸 시도할 수 있는 거죠. 성공하는 케이스 봤으니까. 그렇다고 2kg 쌀과 교환할 수는 없는데 작년에 7,685kg의 쌀을 받았던 우리 업자는 수입이 3분의 1 토막으로 축소되는 일을 견딜 수 없었다. 그렇죠. 앞으로 계속 2,600kg 쌀만 장기간 얻어야 된다. 계속 얻어야 된다. 그냥 못 견디겠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죠. 다른 방법으로는 4명만 고용하고 1572벌을 생산하는 경우이다. 그렇죠. 이제 수요자를 포기하는 거죠. 별옷을 사는 수요자는 포기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가격은 안 떨어뜨리고. 그러면 3,930kg의 쌀을 얻는데 인건비로 800kg의 쌀을 지급하면 2,130kg의 쌀이 남는다. 그래요. 아까는 얼마나 맞나요? 3,930 3,930에서 800kg 하면 쌀을 빼면 3,130이죠. 3,130 아까보다 530kg 더 많아졌죠. 그래요. 전세보다는 부자가 좋다. 그래요. 포기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죠. 저 4명은.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았다. 별옷은 한국동에서는 4kg의 쌀과 교환되니 풀하는 옷의 가격을 4kg으로 낮추는 경우이다. 한국동에서 이제 딴 데로 가면 비싸지죠. 근데 4kg만 그래요. 낮추는 경우이죠. 5kg에서 4kg 낮추는 거죠. 두 벌의 옷을. 그러면 다른 동네 주민들을 끌어들이지는 못하겠지만 한국동 주민들은 한국동 주민들은 푸른 하늘 옷을 사서 입을 것이 분명했다. 그렇죠. 진분도가 높으니까 다른 데 가면 비싸질 거 아니에요. 2kg 더 붙이니까 상인이 6kg로 팔리니까 경쟁이 안 되겠죠. 가난한 이들은 결국 4kg을 산다는 거예요. 별옷을 산다는 거죠. 그러면 314명이 푸른 하늘 옷을 입게 되니 5,200kg의 쌀을 얻게 돼요. 인건비 800kg의 쌀을 빼고도 4,400kg의 쌀이 남는다. 제일 낫죠. 그래요. 그럴 경우 근로자도 5명을 고용할 수 있다. 그렇죠. 보다 많이 파니까 일하는 이들과 모두 언니 동생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다 가깝다 했죠. 동네가 작아서 해고하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 이렇게 많이 남는 것도 중요하고 가급적 적게 자르고 싶어 하는 거죠. 하여간 더 좋은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의료업자는 촌장을 찾아가 하여간 정상적인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은 없었다. 근데 비정상적인 방법은 있겠죠.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의료업자 손장을 사다가 우리 동네에서 벼롯 판매를 금지시켜줄 것을 요청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방법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동네 사정을 얘기하고 사람 잘라낸다 하고 동네 주민은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 못 팔게 해라 벼롯을. 그러면 가격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래요. 옷 가격당 1kg씩을 더 받게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크죠. 그러면 1300kg의 쌀이 더 들어오니 계산해보면 알겠죠. 5명으로만 일해도 충분하지만 해고할 이유도 없었다. 그럴 경우 굳이 옷의 가격을 떨어뜨릴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촌장이 무리하게 그 의료업자의 촌장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지시켜달라고. 아, 내 해고 안 하겠다. 1300kg의 쌀이 들어오니까 그래요. 3명이 지불하면 100kg, 지금 현재는 100kg라 했죠. 1000kg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촌장이 오케이 하면 안 자르고 가겠다,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 굳이 옷의 가격을 떠들일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동네 회의가 열렸다. 그래요. 작은 동네에서 3명을 잘라야 되는 것은 동네 주민을 문제가 되잖아요. 어떤 이는 의료업자의 말을 찬성하기도 하였다. 근거는 3명의 아낙네가 직장을 잃는 것보다 한 불에 500g씩 비싸게 동네 주민들이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두 불에 1kg 더 비싸니까 한 불에는 500g씩 비싸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1년에 300kg 이하의 쌀을 얻는 이들의 외에 반박되었다. 그래요. 500g의 쌀은 당신들에게는 적겠지만 우리에겐 크요. 상인 역시가 늘었다. 아니, 그렇죠. 그 벼롯이 싸서 사는 이들은 절약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또 비싸게 살아니까 싫다는 거죠. 상인 역시 이들 편이었다는 거예요. 벼롯 판매를 금지하면 그들 역시 푸른 하늘로 판매를 금지하고 다른 품목도 금지할지도 모르고. 그렇죠. 뭐 소고기도 팔고 닭고기도 팔고 많이 파는데 그래요. 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더 핑계가 우려가 되니 안 하는 것이 좋겠어. 강력한 반발에 의료업자에 동조하는 이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건 자신의 일이 아니었기에 목소리 높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벼롯을 안 사입는 이들이 그런 주장을 찬성을 했겠죠. 근데 반대하는 이들이 제법 있어요. 강력하게 반대해요. 그럼 가만히 있겠죠. 자기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 원리를 이론화해 보도록 하자.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이론화해야 되겠죠. 개인은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다. 반대로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투자하지 않는다. 손해보면서 투자하려고 하진 않죠. 투자는 무엇인가? 투자는 다름 아닌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다. 그래요. 재산을 투입한다는 거죠. 투입된 재산을 비용이라 하죠. 투입된 비용은 사라진다. 영구적인 거는 별로 없죠. 뭐 토지 같은 거는 영구적이죠. 토지를 제외하고는 사라진다. 좀 높겠죠. 따라서 비용을 투입했을 때는 비용을 투입한 것 이상을 얻어야 비로소 이익이 발생한다. 투입된 비용 이상을 시장으로부터 얻어야 되죠. 1000만원 투입했으면 1000만원만 얻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익이 발생하면 무조건적으로 투자할까? 누구나 투자했을 때 투자금의 10%를 이익으로 얻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1억을 투자하는데 남들은 다 1000만원을 얻어요. 근데 100만원 이익 발생하는 걸 찾았어요.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 10% 이하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에 투자하는 이는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뭐 전문 아니더라도 딴 사람들 다 1억 투자하면 1,0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벌 수 있는 사업처를 찾았다. 그래요. 투자할 곳 찾았다. 투자 안 한다는 거예요. 통상 기업이 얻는 이익을 윤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즉 누구나 얻고자 하는 이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 즉 누구나 얻고자 하는 투입 비용과 이익 사이 얻고자 하는 비율이 있는데 제정해놨죠. 이 비율 즉 일정 기간 투입되는 비용과 이익 혹은 이윤 사이에 생기는 비율을 이윤율로 규정할 수 있다. 그래요. 이윤율과 유사한 것으로는 영업이익률이 있긴 하지만 일치하지 않는다.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영업이익률이 좀 비슷하긴 한데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총 매출액에서 팔기 위해서 하니까 판매액이죠. 매출 원가를 감산하는 것이 매출 총이익이고, 근데 매출 원가가 총 비용이냐는 거예요. 작업도 작업 그래요. 자본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영업상의 비용이냐는 거죠. 다시 관리비와 판매 비용을 제한 것이 영업이익인데 이의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이 영업이익률이다. 관리나 판매는 반드시 필요한 영업이죠.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하니까. 근데 이게 전부 다냐? 그게 아니니까 유사하긴 한데 아니죠. 유사하다 하지만 똑같진 않다. 왜 그런가요? 관리비와 판매비 요걸 빼면 영업이익이 된다. 기타 수익, 기타 비용은 이제 뭐 주소를 봐야 알겠고, 이 딱 봐도 그렇죠. 금융 수익과 금융 비용 어떤가요? 그 화폐는 뭔가요? 기업에 있어서 모든 기업에 있어서 산업을 떠나서 작업 도구죠. 화폐 없이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근로자를 고용할 때도 그렇고. 화폐 관리하는 일은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기업의 공통된 영업이죠. 화폐는 운영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예금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대출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영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편적 영업인 이런 자금 다루는 일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또 기타 수익, 기타 비용이 또 어떤 게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은 어떤가요?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 볼 수는 없는 거죠. 세금이 있는 곳이 있고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곳이 있고 부과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익이 발생하면 내고 안 낼 수도, 이익이 발생하면 안 낼 수도 있는데 이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내야 되잖아요. 그래요. 영업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영업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 돼버리는 거죠.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내더라도. 그럼 그 영업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영업하는데 필수적이니까 그런 거죠. 세금 안 내고, 세금을 내야 되는 곳에 세금을 안 내고 영업할 수가 없잖아요. 비용인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요.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윤율은 일정 기간 발생하는 비용분의 일정 기간 발생하는 이윤, 그렇죠,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 한 사업체가 원하는 이윤은, 개인이나 한 사업체가 원하는 이윤율은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이윤율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알 수 없죠. 분석의 의미도 없다. 한 개인 한 사업체가 원하는 이윤율은 알 수도 없지만 그거 알아서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윤율은 높을수록 좋은 것이 아닌가 의문을 지닐 수 있다. 그렇죠. 1억을 투자했는데 10% 얻는 것보다 20% 얻는 게 좋고 20% 얻는 것보다 30% 얻는 게 좋지 왜 제각각이라 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잘못 투자하면 큰 손실이 날 수 있다. 즉 이러한 손실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투자하면 손실 날 수 있는 거죠. 손실 가능성이 크면 위험이 크고 손실 가능성이 작으면 위험이 작다고 말할 수 있는데 개인이나 개별 기업마다 위험 감수성이 위험을 감수하는 그래요. 정도가 더 구체적으로 적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제각각이기에 개인이나 개별 기업마다 원하는 이윤율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없이 커지는 걸 다 원하겠지만 결국은 이 위험 때문에 또 이 위험에 대한 감수하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이윤율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원하는 일이란 마음에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주관적이다. 그렇죠. 현실에서 확인되는 게 아니죠. 개인이나 개별 기업은 그렇죠. 하여간 개인이나 개별 기업이 원하는 이윤율을 개별 기대 이윤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개별적인 거니까 다들 개인이나 기업들 하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죠. 한 산업 내 기업들 규모별 기업들이 원하는 이윤율이 있죠. 이 이윤율을 일반적 기대 이윤율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구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비록 일반적 기대 이윤율이 복수의 주체들에서 발견된다고 하지만 이 역시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주관적이다. 원하는 것이니까 다 주관적이죠. 개인이든 집단이건 이게 복수건. 따라서 주관적 이윤율은 개별 기대 이윤율과 일반적 기대 이윤율로 나누어진다. 개별 기대율은 개인마다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할 수 없지만 일반적 기대 이윤율은 구할 수 있다. 집단별로 자본이 유지되게 하는 현실에서 발견되는 평균적인 이윤율이 일반적 기대 이윤율이다. 기업들 다 구하면 평균에서 이윤율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유지가 되고 있어요. 투자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투자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이제 그래요. 사회적으로 투자할 만하다 생각하는 이윤율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현실에서 과거의 정보를 통해서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이윤율을 구할 수 있고 평균을 낼 수 있다. 과거의 정보를 통해서 구할 수 있죠. 따라서 개별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확인이 가능한 이윤율을 개별 자본 이윤율로 규정할 수 있고 개별 자본 이윤율이 평균을 구하면 평균 이윤율이 된다. 이 두 개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별 자본 이윤율과 평균 이윤율은 현실에서 확인이 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다. 확인 가능하죠. 정보를 모으기만 하면. 즉 객관적 이윤율은 개별 자본 이윤율과 평균 이윤율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개별 자본 이윤율을 구할 수 있으면 평균 이윤율은 평균만 내면 되니까 자연히 구해지는 거죠. 자본이 유지되는 평균 이윤율이 있다. 자본이 유지되는 평균 이윤율이 있다고 확인했죠. 이 경우에는 수입된 자본의 양과 처리된 자본의 양이 일치한다. 기업이 많다 보면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치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투자가 처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평균 이윤율이 자본을 유지되게 하는 이윤율보다 커지면 자본은 팽창하고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평균 이윤율보다 작아지면 자본은 수축하게 된다. 근데 일반적 기대 이윤율보다 실제로는 어때요? 더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어요. 팽창하겠죠. 서로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반대면 축소되고. 즉 자본을 유지하는 이윤율이 집단별로 원하는 최소한의 기대 이윤율이 되는 것이다. 집단별로 원하는 집단별로 원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이윤율이죠. 일반적 기대 이윤율이 설명했죠.
즉 자본을 유지하게 하는 평균 이윤율이 일반적 기대 이윤율이고, 일반적 기대 이윤율을 구하는 일은 큰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죠. 기업이건 정부이건 일반적 기대 이윤율을 알아야 투자를 결정하거나 정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좋은 상황이구나. 또 좋은 투자처구나.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또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자본이 발전하면 좋지만 갑자기 자본을 수축할 정도로 이윤율이 떨어졌다. 그럼 자본을 진흥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투자의 유지, 팽창, 수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의 유지, 평균 이윤율과 일반적 기대 이윤율이다. 자본을 유지시키는 이윤율이 일반적 기대 이윤율이 그렇죠. 일반적 기대 이윤율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동은 하겠지만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하겠죠. 자본의 팽창은 평균 이윤율이 일반적 기대 이윤율보다 큰 경우죠.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면 투자가 팽창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본의 수축, 일반적 기대 이윤율이 평균 이윤율보다 클 때, 실제 원하는 이윤율보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이윤율이 작아요. 그러면 수축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겠죠. 지금 투자해봤자 안 되겠네. 투자처를 찾을 때도 저거는 뭐 형편없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